차가운 겨울바람이 낡은 옥탑방의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덜컹거리는 소리는 방 안의 유일한 온기인 낡은 전기난로의 미미한 소음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오수진은 잠든 아들 민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앙상한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 덮어주었지만 스며드는 외풍까지 막아줄 수는 없었다. 아이의 작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고른 숨소리만이 이 혹독한 세상에서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의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에 시작되어 별이 뜬 후에야 끝났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와 식당 주방 보조, 그리고 틈틈이 하는 배달일까지 3가지 일을 해도 한 달 월세와 민준의 분유값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거칠어진 손마디가 아려왔지만 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의 뺨을 부드럽게 쓸었다.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에는 천사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 작은 천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기꺼이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에서 희미하게 그 남자의 윤곽을 보았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코 잊을 수도 없는 남자. 그 밤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모든 것이 변해버린 그 운명의 밤. 수지는 그때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에서 임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는 단연 눈에 띄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완벽하게 드러냈고 차갑고 깊은 눈빛은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그는 세상의 정점에 선 포식자 같았고 수지는 그저 그의 발밑을 스쳐 지나가는 미물에 불과했다. 우연히 그의 잔에 와인을 채우려다 실수를 저질렀다. 붉은 와인이 그의 하얀 셔츠 소매를 적셨다. 수진의 세상은 그 순간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의 침묵은 어떤 질책보다도 더 무서웠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고 지배인은 당장이라도 그녀를 해고할 기세로 달려왔다. 하지만 남자는 의외의 말을 꺼냈다. 괜찮다고, 그저 작은 실수일 뿐이라고. 그리고는 지배인에게 그녀를 내보내지 말라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주었다. 연회가 끝나고 짐을 챙겨 나가려던 수진을 그가 불러 세웠다. 그는 셔츠값이라며 수표 한 장을 건넸지만 그녀는 참아받을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실수였을 뿐이라며 거절하자 남자의 눈에 처음으로 흥미로운 빛이 스쳤다. 그는 그녀의 이름과 나이를 물었고 그날 밤 그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처럼 대화를 나누었다. 강태준, 그의 이름이었다. 그는 자신의 배경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권위가 서려 있었다. 수지는 그에게서 잠시나마 현실의 고단함을 잊을 수 있었다. 그의 고독한 눈빛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그림자를 보았다고 생각한 것은 그녀의 착각이었을까? 그 밤의 끝에서 벌어진 일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수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옥탑방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 하룻밤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몇 주 뒤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두려움보다 기쁨을 먼저 느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고백한 날 그녀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 새어머니의 경멸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애를 배워서 이 집안을 망신시키려는 게냐. 당장 그 짐 싸서 나가.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새어머니의 악독한 말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수진의 심장을 찔렀다. 결국 그녀는 눈보라가 치던 그 겨울밤 얇은 옷까지 몇 개가 든 가방 하나만 들고 집에서 쫓겨났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처절한 생존의 연속이었다.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며 만삭의 몸으로 닥치는 대로 일했다.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수근거림은 일상이었다. 민준이 태어났을 때 그녀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펑펑 울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세상을 향한 원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강한 결심이 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그 결심 하나로 그녀는 지난 몇 년을 버텨왔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았다. 오직 민준의 웃음 한 번이면 그녀의 모든 고통은 눈 녹듯 사라졌다. 수지는 잠든 아들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여전히 아기 살냄새가 나는 부드러운 손, 이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녀는 내일도 새벽을 가르며 일터로 향해야만 했다. 그녀의 세상은 비록 작고 초라했지만 민준이 있기에 완벽했다. 그녀는 강태준을 원망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는 아마 그녀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는 스쳐 지나간 수많은 밤 중 하나였을 테니까 그에게 연락할 방법도 용기도 없었다. 설령 그를 다시 만난다 해도 무엇이 달라질까? 그는 자신과 아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의 철옹성 같은 세계에 자신과 같은 미천한 존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었다. 그래서 수지는 마음을 굳게 닫았다. 민조는 오직 자신만의 아이라고, 아빠 따위는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가끔씩 민준이 길에서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가는 다른 아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볼 때면 그녀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다.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선물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희미하게 보였다. 저 아래 화려한 불빛들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수지는 창문에 맺힌 입김을 손으로 닦아냈다. 그녀의 유일한 빛은 바로 눈앞에 잠들어 있는 작은 아이였다.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삶의 유일한 목표이자 숙명이었다. 그녀는 이불을 다시 한번 여며주고 아들의 곁에 조용히 누웠다. 고단한 하루였지만 내일은 또다시 해가 뜰 것이다. 수지는 잠든 민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을 통해 심장으로 전해졌다. 아이의 존재는 그녀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동시에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굴욕과 고난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민준을 위해 존재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된 상자였다. 열어서는 안 되는, 열리고 싶지도 않은 판도라의 상자. 그를 다시 떠올리는 것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일 뿐이었다. 그는 이미 그녀의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었다. 아니,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루 같은 남자였다. 수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종종 인간의 의지를 비웃으며 가장 피하고 싶은 길로 이끌곤 한다. 수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닫아버린 그 상자가 머지않아 거대한 폭풍이 되어 자신의 작은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리라는 것을.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곁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들의 평온뿐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작은 몸을 끌어안고 차가운 밤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었다. 평온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짧았다. 수진의 고단한 일상은 쳇바퀴처럼 반복되었지만 그 안에는 민준이 주는 소소한 행복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작은 행복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민준이 밥을 잘 먹지 않았고 평소 좋아하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금세 지쳐버렸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알 수 없는 미열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수지는 그저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병원에 가는 것은 그녀에게 큰 사치였다.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했고 만만치 않은 병원비도 부담이었다. 약국에서 산해열제를 먹이면 괜찮아질 거라 스스로를 위안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다리에 정체 모를 멍자국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수진이 배달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민준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는 잠옷바람으로 아이를 둘러엎고 비상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택시를 잡아타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 피와 약품 냄새가 뒤섞인 병원의 공기가 그녀를 압도했다. 민주는 곧바로 응급실 침대로 옮겨졌고
각종 검사가 시작되었다. 수지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핏기 없는 얼굴로 오직 기도만 할 뿐이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아니게 해달라고. 시간은 지옥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의사가 그녀를 불렀다. 피곤함과 근심이 가득한 의사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의사의 집무실은 차갑고 정적이었다. 그는 여러 장의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의학 용어들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전하려는 절망의 무게는 온몸으로 느껴졌다. 정밀검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재생불량성 빈혈이 강력하게 의심됩니다. 아주 드문 유전성 혈액질환입니다. 그 말이 수진의 뇌리에 밝혔다. 재생불량성 빈혈,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었다. 의사는 아이의 골수가 더 이상 정상적인 혈액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심각한 감염이나 출혈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치료할 수는 있는 거냐고.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유일한 완치 방법은 골수 이식이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희망인 동시에 더 큰 절망이었다. 의사는 두 가지의 거대한 벽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는 천문학적인 수술비와 치료비였다. 그가 언급한 액수는 수진이 평생을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벽은 더 높고 견고했다. 바로 조직적 합성 항원형이 일치하는 골수 기증자를 찾는 것이었다. 비혈연간에 일치자를 찾을 확률은 수만 분의 1에 불과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나 형제에게서 기증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수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기증하겠다고 말했다.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아들만 살려달라고 애원했. 의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의 골수도 검사해야 하지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의 아버지와도 교차 검사를 진행하여 가장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아이 아버님은 어디 계신가요? 빨리 연락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순수한 질문이 예리한 칼날이 되어 수진의 심장을 갈랐다. 아버지. 민준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수진이 애써 지워버리고 없다고 믿었던 존재.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의사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사정이 있음을 짐작했지만 그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했다.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기에 그는 재차 강조했다. 아버지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수지는 텅 빈 눈으로 중환자실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작은 몸에 여러 개의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산소 호흡기가 아이의 작은 숨을 돕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품에서 웃으며 재롱을 부리던 아이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저 차가운 침대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돈이 없어서, 아빠가 없어서, 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들 때문에 그녀의 자존심, 과거의 상처, 그 남자에 대한 원망 같은 것들은 이제 사치에 불과했다. 민준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초라한 자존심 때문에 아들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강태준, 그를 찾아야만 했다. 그만이 민준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밤새 수지는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들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수천 번, 수만 번 결심을 다졌다. 두려웠다.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이, 그의 냉정한 눈빛과 마주하는 것이 지옥처럼 무서웠다. 그가 자신을 미친 여자 취급하며 문전박대할 것이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엄마였. 다음 날 아침 떠오르는 희미한 햇살이 병실 창을 비췄다. 밤사이 내린 결심으로 수진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슬픔과 절망에 잠식된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 그녀는 간호사에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고 병원 휴게실에 있는 공용 컴퓨터로 향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색창에 그 이름을 입력했다. 강태준.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에는
수백 개의 기사와 사진이 쏟아져 나왔다. YS그룹 최연소 회장,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남자, 냉철한 카리스마와 천재적인 경영 능력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인물. 화면 속 그는 수진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었다. 그녀와는 다른 차원의 세상을 살아가는 신과 같은 존재. 그와 그녀 사이의 거리는 까마득하게 멀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 거리를 어떻게든 좁혀야만 했다. 민준을 위해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YS그룹의 본사는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에 위치해 있었다. 수진은 버스에서 내려 거대한 빌딩 앞에 섰을 때 자신도 모르게 숨을 헛들이켰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건물은 전체가 푸른빛 유리로 뒤덮여 있어 마치 거대한 얼음성처럼 보였다. 구름과 햇빛을 반사하는 저 차가운 외벽이 바로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세운 제국의 강철벽이었다. 그녀의 날고해진 운동화와 빌딩 로비의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분주하게 오가는 직원들은 그녀를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이나 무시조차 담겨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그녀를 인식하지 못했다. 수지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인포메이션 데스크로 다가갔다. 완벽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지만 그 미소는 유리처럼 차갑고 인공적이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태준 회장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직원의 미소에 순간적인 균열이 생겼다. 사라졌다. 그녀는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약속이 되어 있으시냐고 물었다. 약속이 없다는 말에 직원의 태도는 확고해졌다. 회장님은 사전 약속 없이는 그 누구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용건이 있으시면 비서실을 통해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수지는 로비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경비원들의 눈초리가 따갑게 느껴졌다. 첫 번째 시도는 그렇게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빌딩을 나온 수지는 허탈한 마음에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병실에 누워있는 민준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는 근처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가 수십 번의 시도 끝에 YS그룹 비서실과 겨우 연결이 되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인포메이션 데스크 직원보다 더 냉정했다. 회장님과의 면담은 최소 한 달 전에 공식 서류를 통해 신청하셔야 하며 용건의 중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수진이 다급하게 아이가 아프다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비서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뚜뚜 하는 무기력한 신호음만이 그녀의 절망을 대변해 주었다. 며칠 동안 수지는 병원과 YS그룹 본사를 오갔다. 그녀는 무작정 기다리는 방법을 택했다. 그가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순간을 노린다면 단 1분이라도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느 차에 그가 타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가장 비싸 보이는 세단에서 내리는 남자. 그는 강태준이 아니었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수트 차림과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은 그가 평범한 직원이 아님을 말해주었다. 그는 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주변의 모든 임원들이 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수지는 직감했다. 저 남자가 바로 강태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문직이라는 것을. 며칠을 더 지켜본 끝에 그녀는 용기를 냈다. 그 남자가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을 노려 그의 앞을 막아섰다. 잠깐만요. 제발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주변 경호원들이 즉시 달려와 그녀를 제지하려 했. 남자는 손짓으로 경호원들을 물렸다.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위아래로 수진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절박함을 단번에 간파하는 듯했다. 그는 나지막이 물었다. 누구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전혀 없었다. 강태준 회장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제 아이가 아픕니다. 그녀의 말에 남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수진이 예상했던 경멸이나 동정 대신 지극히 사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비서실장입니다. 회장님을 뵙기 위한 절차는 이미 안내받으셨을 텐데요. 절차를 따를 시간이 없어요. 제발. 이건 회장님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녀가 애원하며 소리쳤다. 김 비서실장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했다. 강태준 회장님께는 당신 같은 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의 시간을 낭비하게 할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업무방해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한 협박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빌딩 안으로 사라졌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강철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두꺼웠다. 그녀의 절박함 따위는 그들 세계에서는 한낱 소음이자 귀찮은 벌레의 날갯짓에 불과했다. 그녀는 매일 밤 병원으로 돌아가 잠든 민준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시간은 민준의 편이 아니었다. 아이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그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녀를 같은 인간으로조차 취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녀 역시 그들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었다. 이성과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녀에게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남은 것이라고는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모성애뿐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YS타워 맞은편 벤치에 앉아 밤늦도록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층의 불이 하나씩 꺼지고 마침내 꼭대기 펜트하우스의 불빛만이 외로운 섬처럼 남아있었다. 저곳이 그의 성, 그의 하늘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성벽을 부술 수 없다면 성주가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오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그녀의 머릿속에서 위험하고도 대담한 계획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수진의 계획은 무모하고 대담했다. 그녀는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폐물과 예금을 모두 처분했다. 그 돈으로 낡았지만 단정한 원피스 한 벌을 사고 YS그룹이 주최하는 자선행사의 입장권을 안표상에게서 구했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행사 당일 그녀는 병원에서 늦게까지 민준의 곁을 지키다 허름한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피곤에 절어있던 얼굴은 옅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빛에 서린 절박함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행사장이 열리는 호텔에 들어서자 눈앞에 별세계가 펼쳐졌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샴페인,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진 듯한 사람들의 웃음소리. 수지는 그곳에 속하지 않은 이물질이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벽 한쪽에 서서 목표를 찾았다. 강태준은 무리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마치 군림하는 왕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의 주변 공기는 왠지 모르게 차갑고 외로워 보였다. 수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기회를 엿보았다. 그가 잠시 사람들 틈에서 벗어나 무대 위로 올라가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순간 수지는 움직였다. 모두의 시선이 무대 위에 강태준에게 쏠린 그 찰나의 틈을 이용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시선을 피해 유령처럼 그에게 다가갔다. 무대에서 내려온 그의 바로 앞에서 그녀는 마침내 그의 길을 막아섰다. 강태준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의 눈이 귀찮다는 듯이 그녀를 향했다. 낯선 여자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주변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김 비서실장이 즉시 달려와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수지는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오직 강태준만을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회장님. 그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끼어드는 거지.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주변의 기자들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카메라를 그들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수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강태준의 눈빛이 그 순간 얼어붙었다. 그의 표정에는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균열이 일어났다. 그는 본능적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여기서 소란이 벌어지면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은 불보듯 뻔했다. 그는 김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낸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서서 수진에게 말했다. 나를 따라와.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화려한 연회장을 지나 아무도 없는 VIP 라운지로 들어서는 순간 문이 닫히며 세상과 단절되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강태준은 뒤돌아서서 그녀를 노려보았다. 이제 가면은 없었다. 그의 눈에는 살얼음 같은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다. 대체 무슨 꿍꿍이지 돈이 목적인가? 수지는 그의 살기 어린 시선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민준의 상태와 병명, 그리고 골수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인생을 망치러 온 사기꾼 정도로 취급했다. 그는 말없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수표책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수표에 무언가를 적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 정도면 되겠나? 이걸 받고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네가 말한 아이 병원비든 뭐든 이걸로 해결해. 수표에 적힌 액수는 수진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거액이었다. 하지만 그 돈은 그녀에게 모욕 그 자체였다. 그의 눈에는 자신들의 아이가 그저 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했다. 수진은 그 수표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강태준의 눈앞에서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조각난 수표들이 하얀 눈처럼 테이블 위로 흩날렸다. 강태준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가 처음으로 부정당한 순간이었다. 그는 평생을 지배자로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통제권을 잃어버렸다. 수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돈을 원하지 않아요. 내 아들 목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난 그냥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에요. 아버지로서의 당신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방 안을 무겁게 울렸다. 그것은 강태준이 평생 동안 외면하고 살아온 가장 낯선 단어였다. 그는 찢어진 수표 조각과 수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슬펐지만 거짓을 말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는 대체 무엇인가? 그의 철옹성 같던 이성에 처음으로 감정이라는 파문이 일었다. 그는 대답을 찾지 못한 채 그저 할 말을 잃고 서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찢어진 수표 조각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인생에서 거절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돈으로 하는 거절은 더욱더 생소했다. 오수진이라는 여자는 그의 견고한 세계에 던져진 이질적인 돌멩이였다.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겉으로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잠시 후 김 비서실장을 불러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감정이 없었다. 저 여자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봐.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단, 이 일은 그 어떤 언론은 물론 YS그룹 내에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자네와 나, 그리고 저 여자 외에는. 김 비서실장은 고개 숙여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질문도 토를 달지도 않았다. 그는 강태준의 가장 유능한 그림자이자 집행자였다. 김 비서실장의 일처리는 신속하고 은밀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유전자 검사 연구소에 직접 연락했다. 그리고 민준이 입원한 병원에는 YS재단의 후원을 받는 소아과 전문의를 위장시켜 파견했다. 아이의 추가 혈액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명분이었다. 수지는 김 비서실장으로부터 간단한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히 따를 뿐이었다. 검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위장한 의사는 민준에게서 그리고 확인을 위해 수진에게서도 혈액 샘플을 채취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개인 주치의를 통해 자신의 구강 상피 세포를 채취했다. 모든 과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군사작전처럼 냉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과의 싸움뿐이었다. 수진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그녀는 촌각을 다투는 아들의 병상 옆에서 영원처럼 느껴지는 48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제발 그가 아빠가 맞기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만약 그가 아빠가 아니라면, 자신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라면, 혹은 그가 결과를 조작해버린다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그날 밤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짚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 낮은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안았던 그의 단단한 팔, 모든 것이 생생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운명의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 병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반면 강태준에게 기다림은 그저 성가신 방해 요소일 뿐이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몰두했다. 수조원이 오가는 M&A 협상을 주재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그룹의 미래 전략을 결정했다. 그의 시간은 분과 초 단위로 쪼개져 있었고 그 안에 오수진이라는 여자가 끼어들 틈은 없었다. 그는 스스로 그렇게 믿으려 했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통제력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회의 도중 그는 자신도 모르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 자신을 향해 흔들림 없이 아버지라고 말하던 여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냈다. 그것은 사기극일 뿐이다.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감상에 빠질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결과가 나오기로 한 날, YS그룹의 이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준은 그룹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된 임원들은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 비서실장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강태준의 곁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는 태연한 척 회의를 정돈하고 잠시 휴회를 선언했다. 임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거대한 회의실에 그와 김 비서실장 한둘만이 남았다. 강태준은 자신의 자리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결과는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김 비서실장은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강태준은 천천히 몸을 돌려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서류를 꺼내들었다. 복잡한 유전자 배열과 수치들이 나열돼 있었고 그 끝에는 단 한 줄의 결론이 적혀 있었다. 상기에 의뢰된 대상자들의 유전자용 분석 결과 부관 확률 99, 999%로 친자 관계가 성립함. 99, 999%. 그 숫자가 그의 눈에 밝혔다. 세상의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하고 통제해왔던 그에게 이 숫자는 생전 처음 보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운명을 규정짓는 숫자였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거대한 충격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사기극이 아니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 아이는 정말로 자신의 아이였다. 그는 보고서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거대한 제국의 왕, 세상을 움직이는 지배자 강태준의 세계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거대한 종처럼 울려 퍼졌다. 평생 동안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여겼던 그 낯선 단어가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되어 그의 심장을 올가매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했다. 충격의 순간이 지나가자 강태준의 머리는 차갑게 식기 시작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고 실행하는 사람이었다.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변수였다. 그렇다면 이제 그 변수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야 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실장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그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다. 아이를 당장 YS 의료원 VVIP 병동으로 옮길 것, 국내 최고의 의료진으로 특별팀을 꾸릴 것, 그리고 오수진과 아이를 경기도 외곽에 있는 그룹 소유의 비밀 별장으로 옮기고 24시간 감시와 경호를 붙일 것, 모든 비용은 자신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할 것.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온기는 없었다. 오직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CEO의 냉철함만이 존재했다. 수지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갑자기 병원으로 들이닥친 검은 정장의 사내들과 의료진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민주는 최첨단 장비가 갖춰진 의료용 앰뷸런스로 옮겨졌고 그녀 역시 그들의 차에 올라탔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이 모든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숲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이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요새에 가까웠다. 저택 안에는 영양사와 가사도우미 그리고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지만 수지는 그곳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되었다. 한편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비밀 통제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있었고 그중 하나는 별장의 내부를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었다. 그는 모니터 속의 두 사람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오수진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단 한순간도 아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서툰 솜씨로 노래를 불러주며 밤새 곁을 지켰다. 태준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가족이란 이해관계로 얽힌 비즈니스 파트너에 불과했다. 특히 어머니라는 존재는 그에게 차가운 기억만을 남겼다. 하지만 모니터 속에 저 여자는 달랐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오직 아이를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얼어붙은 심장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의 본가인 한옥저택에서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와병 중인 강 회장을 대신해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계모양 회장이 아들 강민혁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양 회장은 우아한 미소 뒤에 탐욕을 숨긴 여자였고 아들 민혁은 능력은 없지만 야망만은 가득 찬 남자였다. 그들은 호시탐탐 YS그룹의 주인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집사가 양 회장에게 다가와 작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양 회장은 서재로 자리를 옮겨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심어놓은 정보원이 보내온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강태준의 비밀 유전자 검사, 갑작스러운 VVIP 병동 입원 조치, 그리고 정체불명의 여자와 아이의 존재.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양 회장의 우아한 얼굴이 차갑게 굳어갔다. 그녀는 즉시 아들 민혁을 불렀다. 태준이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었구나. 그것도 당장이라도 죽을지 모르는 병든 아이가.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강민혁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게 사실입니까? 어머니 그렇다면. 그는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명백했다. 갑자기 나타난 아이는 그들의 계획의 가장 큰 변수이자 장애물이었다. 양 회장은 찻잔을 들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 건지도 모르지. 병약한 후계자만큼 좋은 공격거리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알아봐야 할 것들이 있다. 그녀의 눈빛이 교활하게 빛났다. 그녀는 강태준이 그 여자와 아이에게 어떤 종류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그의 약점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했다. 이야기는 두 개의 공간에서 동시에 흘러갔다. 한쪽에서는 강태준이 어두운 통제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복잡한 심경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이성과 낯선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양 회장이 화려한 서재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 여자와 아이의 뒷조사를 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그 여자의 모든 약점을 찾아내 수화기 너머로 간결한 대답이 들려왔. 전화가 끊어지고 서재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양 회장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곧 재미있는 사냥이 시작될 참이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수진과 민준을 향해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최고의 의료 환경 속에서 민준의 상태는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골수이식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남아있었다. 수진은 잠시나마 한숨을 돌리며 아들을 간호하는 데에만 온전히 집중했다. 강태준은 별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김 비서실장을 통해 아이의 상태를 매일 보고받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짧은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평화는 독화살에 묻은 꿀처럼 달콤하고 위험한 것이었다. 양 회장의 공격은 예상보다 교묘하고 신속했다. 그녀는 언론을 이용했다. 어느 날 아침 증권가 정보지를 시작으로 자극적인 익명의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YS그룹 K 회장, 숨겨둔 아들 존재. 생모는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식의 악의적인 내용이었다. 기사에는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누구라도 그 K가 강태준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수지는 별장에 놓인 태블릿 PC로 우연히 그 기사를 접하고는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유흥업소 출신이라니. 그녀가 과거 호텔 연회장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실이 그렇게 둔갑해 있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자신을 향한 비난은 견딜 수 있었지만 이 스캔들이 민준의 치료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두려웠다. 같은 시각 강태준 역시 김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기사를 읽어내려가는 내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주변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이 공격이 누구의 소행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통제권을 흔들려는 시도에 그는 분노했다. 그는 즉시 법무팀에 기사를 유포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과 기사 삭제 조치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독은 퍼진 뒤였다. 언론을 이용한 공격이 첫 번째 화살이었다면 두 번째 화살은 수진의 심장을 직접 겨누었다. 며칠 뒤 양 회장이 예고도 없이 직접 별장을 찾아왔다. 경호원들은 YS그룹의 안주인인 그녀를 차마 막지 못했다. 양 회장은 마치 자신의 집을 둘러보듯 거만하게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거실에 서 있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네가 그 아이 어미렸다 생각보다 볼품은 없구나. 양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수진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다. 수진은 굳은 얼굴로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양 회장은 테이블 위에 서류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본론만 얘기하지. 이 안에 네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 들어있어. 그녀는 다리를 꼬며 말을 이었다. 이 돈을 받고 아이와 함께 조용히 이 나라를 떠나거라. 네가 원하는 어느 나라든 좋다. 평생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태준이도 우리 집안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만약 거절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를 담고 있었다. 수지는 두려웠다. 눈앞의 여자는 상상 이상으로 강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민준의 엄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위협하는 거대한 뱀 앞에서도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새처럼 용기를 냈다. 회장님의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양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어리석은 것.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지? YS그룹의 안주인 자리라도 넘보는 게냐? 네 주제를 알아야지.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제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골수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그것뿐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도 양 회장은 코웃음 쳤. 그건
네 사정이고 똑똑한 아이라면 어느 쪽이 제 자식을 위한 길인지 잘 알 텐데 이 제안을 거절하면 너와 내 아이 모두 불행해질 거다. 이 모든 상황은 강태준의 통제실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두 여자의 대화를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오수진이 울며불며 매달리거나 아니면 냉큼 돈을 받고 거래에 응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세상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다.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그 어떤 재벌가 사모님보다도 당당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세상과 맞서고 있었다. 그 모습에 강태준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연민도, 동정도 아니었다. 자신도 모르게 피어나는 존중과 보호 본능이었다. 양 회장은 결국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분노에 찬 얼굴로 별장을 떠났다. 수지는 그녀가 사라진 뒤에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한편 통제실의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관망하는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했다. 지금 당장 양 회장과 강민혁 전무의 최근 자금 흐름과 통화 내역을 전부 조사해. 그리고 별장의 경호 인력을 지금의 2배로 늘려 오수진 씨와 아이에게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얼음성에 생긴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관찰자가 아닌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강태준의 반격은 조용하지만 맹렬하게 시작되었다. 그의 명령에 따라 YS그룹 내부에 존재하는 그의 직속 특별팀이 움직였다. 그들은 회사의 공식적인 조직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부서로 오직 강태준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양 회장과 강민혁 전무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의미 있는 결과물들이 보고되기 시작했다. 강민혁 전무가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해외 원정 도박을 일삼았다는 증거와 함께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양 회장 역시 차명 계좌를 통해 그룹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으며 YS그룹의 적대적인 세력과 비밀리에 접촉한 흔적도 발견되었다.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썩어 있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읽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제 그에게는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다. 하지만 그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양 회장의 공격은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부분, 즉 오수진의 과거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었다.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신 또한 오수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모니터를 통한 관찰자이기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강태준은 예고 없이 직접 별장을 방문했다. 그의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저택 앞에 멈춰섰을 때 정원에서 민중과 함께 햇볕을 쬐고 있던 수지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호텔 라운지에서의 냉정한 만남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것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존재감은 주변의 모든 공기를 압도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굳어 있었고 태준 역시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그때 수진의 품에 안겨있던 민준이 태준을 향해 작은 손을 뻗으며 옹알이를 했다. 아이는 낯선 남자를 보고도 울지 않았다.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태준의 시선이 처음으로 아이에게 온전히 머물렀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자신의 핏줄, 머리로만 인식하고 있던 사실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눈앞에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민주는 작은 손으로 그의 기다란 손가락을 꼭 쥐었다. 그 순간 강태준의 얼음 같던 심장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드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저택 안으로 들어와 마주 앉았다. 태준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양 회장의 공격에 대응하려면
당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언론에 나온 이야기들에 대해 사실대로 말해줘.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전과 같은 경멸은 담겨있지 않았다. 수지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의 눈에서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일찍 돌아가신 친어머니, 그리고 새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구박받았던 기억들, 호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경위와 그날 밤의 일,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 혼자 민준을 낳고 키워온 지난 시간들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눈물이나 자기 연민 없이 그저 있었던 사실의 나열이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듣는 이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강태준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그녀가 겪어온 고통의 무게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여자인지도 깨달았다. 그녀의 정직함은 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동맹관계가 형성되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양 회장 측의 언론 플레이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YS그룹 법무팀은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루머를 퍼뜨린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호텔 측에 공식적인 아르바이트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여 루머가 허위임을 증명했다. 수지는 인터넷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가 자신과 민준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살가운 말 한마디 없는 관계였지만 그들은 민준을 지킨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신뢰를 느끼기 시작했다. 며칠 뒤 강태준이 다시 별장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이전과 같은 어색함은 덜했다. 그는 다가올 이사회에서 양 회장 측의 공격이 예상된다며 그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일방적인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물었고 그녀의 생각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뜻밖의 동맹이자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려 할 때 그는 작은 위성 전화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 거치지 말고 이걸로 직접 연락해. 24시간 연결될 거다. 그것은 지극히 실용적인 도구였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신뢰의 상징이었다. 그는 다른 말 없이 별장을 떠났다. 수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전화기를 가만히 들어보았다. 차갑지만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이 싸움에서 외롭지 않았다. 가장 강력한 아군이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다음 전투를 준비해야 했다. 양 회장과의 전면전이 머지않았음을 두 사람 모두 직감하고 있었다. 양 회장과 강민혁에게 남은 길은 외나무다리뿐이었다. 강태준의 수사망은 그들의 목을 향해 시시각각 좁혀오고 있었고 곧 열릴 주주총회는 그들의 심판대가 될 것이 자명했다. 절벽 끝에 몰린 그들은 이성을 버리고 가장 위험한 칼을 뽑아들었다. 왕의 힘은 때로는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되는 법. 그들은 강태준의 왕좌가 아닌 그의 심장을 직접 겨누기로 했다. 목표는 그의 아들 오민준이었다. 계획은 주주총회 하루 전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실행되었다. 양 회장이 심어둔 내부 조력자가 별장의 통신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다. 그 짧은 순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괴한들이 소리 없이 침입해 잠든 민준을 감쪽같이 빼돌렸다. 모든 과정은 마치 잘 짜인 악몽처럼 신속하고 잔인하게 이루어졌다. 수지는 아이의 방에서 느껴지는 부자연스러운 정적에 잠을 깼다. 방문은 열려 있었고 침대는 비어 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밤바람이 커튼을 스산하게 흔들고 있었다. 수진의 세상이 그 순간 잿빛으로 무너져 내렸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성 전화기를 찾아 헤맸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강태준은 결전의 장소인 주주총회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걷고 있었다. YS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고 그의 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오직 그만이 느낄 수 있는 진동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그의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가워졌다. 그는 수행원들을 먼저 보내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전화를 받았. 수화기 너머에서는 이성이 마비된 여자의 절규가 들려왔다. 민준이가. 그들이 민준이를 데려갔어요. 강태준의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비었다. 그러나 그는 제국의 지배자였다. 그는 사적인 감정이 모든 것을 망치도록 내버려둘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의 수진을 향해 강철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진정해. 내가 해결할 테니. 그는 즉시 김 비서실장에게 비상사태를 알리는 신호를 보냈다. 최고 등급 위기 상황. 모든 시나리오를 가동한다. 주주 총회장의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단상에 앉아 자신을 향해 초소를 보내는 양 회장과 강민혁을 차갑게 응시했다. 그의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통신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지금부터 그는 두 개의 전장을 동시에 지휘해야 했다. 아들을 구하고 제국을 지켜내야 했다. 이에 상대로 회의의 주도권은 양 회장 측이 잡으려 했다. 그들은 강태준의 사생활 스캔들이 YS그룹의 국제적 신뢰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강태준은 그들의 모든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시간을 벌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김 비서실장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아이의 수색 상황이 쉴 새 없이 재구성되고 있었다. 수색팀은 범인들이 전문적인 수법으로 모든 흔적을 지웠다는 사실에 난관에 부딪혔다. 별장에 급파된 김 비서실장은 망연자실한 수진을 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수진이 무언가 기억해냈다. 그 가사 도우미. 신발에 이상한 자국이 있었어요. 창고 바닥에서나 볼 수 있는 붉은색 흙먼지였어요. 그녀의 모성애가 만들어낸 섬세한 관찰력이었다. 그녀의 증언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김 비서실장의 팀은 즉시 그 흙의 성분을 분석했고 그것이 YS건설자재 계열사가 소유한 폐쇄된 벽돌 공장의 토양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범인들의 은신처가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다. 강태준의 귀로 보고가 들어왔다. 목표 지점 확보. 5분 내로 진입합니다. 같은 시각 주주총회장에서 양 회장은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임을 묻는 투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의장이 투표 개시를 선언하려는 찰나 강태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투표에 앞서 주주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장내가 조용해졌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회의장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켜졌다. 처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실시간 위성지도였다. 한 지점이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김 비서실장의 담담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이곳은 강민혁 전무의 차명회사 소유인 폐공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서는 화면이 전환되었다.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현장 영상에 모든 주주들이 경악했다. 중무장한 대원들이 공장 내부로 진입해 괴한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그 품에서 무사히 아이를 구해내는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양 회장과 강민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곧바로 체포된 납치범들의 자백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사람으로 강민혁과 양 회장을 정확히 지목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납치자금을 마련한 금융거래 내역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모든 것이 폭로된 순간 회의장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다. 양 회장과 강민혁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강태준은 단상에 서서 파멸해버린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마이크에 대고 차갑게 말했다. 가족과 회사에 대한 반역은 오직 완전한 파멸로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끌어내. 그의 승리는 조용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무겁고 완전했다.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드라마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YS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추악한 암투와 납치극의 전말은 모든 언론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양 회장과 강민혁은 대중의 지탄을 받으며 법의 심판대에 섰고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반면 강태준의 주가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그룹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의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강태준에게 세간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한 곳, 민준이 누워있는 병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모든 위협이 사라진 지금, 그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과업은 아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다. 검사 결과 그의 골수는 민준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기증을 결정했다. 수술 당일 병원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지는 수술실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크리모로 애써 눈물을 참았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과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할 수 없게 된 남자. 두 사람이 모두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강태준은 수술대에 눕기 전 그녀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것은 괜찮을 거라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기나긴 수술이 끝나고 집도이가 환한 얼굴로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에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다. 감사함과 안도감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그치고 있었다. 며칠 후 민주는 무균실에서 회복에 들어갔고 강태준 역시 기력을 되찾았다. 그는 회복이 끝나자마자 민준의 병실을 찾았다. 유리창 너머로 곤히 잠든 아들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옆에는 수진이 밤낮으로 아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기류가 흘렀다. 수지는 그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민준이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위로의 행동이었다. 아니, 내가 당신과 민준이에게 감사해야 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꺼내 보였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 세상은 텅 비어 있었어. 오직 일과 성공, 그리고 증오만이 가득했지. 나는 누구도 믿지 않았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치라고 생각했다. 그는 수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을 보고, 이 아이를 보면서 모든 것이 변했어. 지키고 싶은 것이 생겼고 돌아가고 싶은 곳이 생겼다. 당신과 민준이가 있는 곳이 바로 내가 있을 곳이야. 그의 서툰 고백에 수진의 눈가가 다시 한번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가 내민 손을 말없이 마주잡았다.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수많은 위기를 넘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고 어느새 세상에서 가장 굳건한 동맹이자